한 산업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입니다. 월 매출 6천만 원이 찍혀도 사장님 통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팔면 팔수록 빚이 쌓이는 역설이 전국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762명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서울 지하철 한 칸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인원입니다. 송년회로 북적여야 할 12월 테이블마저 텅 빈 2025년. 장사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됐고 왜 멈추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폐업의 물결, 그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훨씬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첫 흔적은 매출과 수익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간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스기에 찍힌 화려한 숫자가 사장님들을 속이고 있었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빚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대기줄이 늘어서고, 월말 정산을 하면 매출 6천만 원이 찍힙니다.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대박집입니다. 손님들은 저 집 사장님 돈 많이 벌겠다고 말하고, 예비 창업자들은 나도 저런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장님의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를 향해 내려갑니다. 매출 6천만 원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먼저 재료비가 큰 덩어리를 가져갑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채소와 기름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매달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빠지고 인건비가 또 한 덩어리를 물어갑니다. 주방 직원 둘, 홀 직원 둘만 써도 월 인건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깃집처럼 불을 많이 쓰는 업종은 월 공과금만 2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카드 수수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각종 소모품비까지 더하면 6천만 원 매출에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월세 한 달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운이 나쁜 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용은 해마다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날까봐 무서웠고, 경쟁업체가 저가로 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자기 몫에서 깎아내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직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방에 2명, 홀에 2명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사장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1인 운영 가게가 폭증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정산하고 밤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줄 서는 맛집도,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가게도, 속을 들여다보면 빚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월 매출 6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숫자는 통장 잔고에 찍힌 마이너스, 그리고 매달 불어나는 대출 원금입니다. 일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이 높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자영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 자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만 되면 대박을 기대했던 사장님들에게 지금의 12월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12월은 원래 자영업자들에게 보너스 같은 달이었습니다. 송년회, 회식, 모임이 줄을 이었고 예약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까지 손님들이 거리를 떠돌았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가 수두룩했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서 연말 특수라는 말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월인데도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예약 전화는 뜸하고 웨이팅은커녕 지나가는 손님 붙잡기도 어렵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자영업에는
분명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장님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가게만 열어도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이버 리뷰도 없었고 배달 플랫폼도 없었습니다. 마케팅이나 광고 없이도 상권만 잘 잡으면 장사가 됐습니다. 점심시간 11시 30분이 되면 골목마다 사람이 쏟아졌고 저녁에는 회식 문화 덕분에 술집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쓰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경제 체력의 약화가 겹쳤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국제 경쟁력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아파트 가격 버블이 정점을 찍으면서 건설사 부도 사태가 터졌고 상업용 부동산 공실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식비 지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인 40대와 50대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고 가족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부터 줄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 갚기에 허덕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물가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와서 놀아야 상권이 살아나는데 나갈 돈이 없거나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굳이 돈 들여 밖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마포구 외식업 폐업률은 2025년 들어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폐업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홍대 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개성 있는 맛집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만 남았습니다. 특색 있는 작은 가게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자본력 있는 체인점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특색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굳이 번화가를 찾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님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1장에서 매출과 수익의 간극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 원인을 구체적인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기이한 구조. 그 핵심에는 미친 듯이 올라간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 건 재료비의 급등이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밀, 식용유 같은 주요 식자재가 일제히 20%에서 40%까지 올랐습니다. 한우 한 근 가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당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니 국수집과 빵집이 비명을 지르고 기름값이 오르니 튀김류를 파는 곳들이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비가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어치 팔면 재료비로 25만 원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40%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 팔면 4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같은 메뉴를 같은 가격에 팔면 마진이 반토막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 지갑 사정이 빠듯해진 걸 사장님들도 압니다. 가격을 올리면 단골이 떠날까봐 무섭습니다. 옆 가게가 더 싼 가격으로 같은 메뉴를 팔면 손님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벽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103센트 상승이니까 2배가 넘는 인상폭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사장님이 직원 몫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 상승폭은 수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본의 자영업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경제 버블이 꺼진 뒤 30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대신 물가도 정체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낮은 마진이지만 그나마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임금과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조합을 맞닥뜨렸습니다. 비용은 빠르게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 자영업만이 직면한 고유의 함정입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불과 냉장을 많이 쓰는 음식점들은 월 공과금만으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과거와 매출이 똑같아도 지금은 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남았던 돈이 지금은 안 남으니까요.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떠나고, 품질을 낮추자니 평판이 망가지고, 직원을 쓰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손해로 귀결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겁니다. 3장에서 본 것처럼 홀에서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사장님들은 배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음식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배달 2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고 광고비를 쓰고 주문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문 알림이 울리고 매출이 잡히고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손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말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주문 금액에서 중개 수수료가 빠지고, 결제 수수료가 빠지고, 광고비가 빠지고, 배달 대행비가 빠집니다. 중개 수수료란 플랫폼이 주문을 연결해준 대가로 떼가는 돈입니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일까요? 업계에서는 주문 한 건당 순수익이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아서 2,000원 남기기도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들은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배달 플랫폼이 없으면 아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기보다 앱을 켜서 주문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상위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계속 써야 합니다. 플랫폼 의존이 깊어지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 주문에 매달리다 보니 홀 손님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 배달 주문이 폭주하면 주방이 마비됩니다. 홀에 앉은 손님 음식은 늦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단골이 발길을 끊습니다. 홀 매출이 더 줄어들면 배달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요즘은 샵인샵이라는 형태도 늘었습니다. 한 가게에서 상호를 6개씩 달고 영업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주방인데 배달 앱에서는 6개의 다른 가게로 보입니다. 떡볶이 브랜드, 치킨 브랜드, 덮밥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문을 늘려보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고 소비자 신뢰도 깎아먹습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플랫폼입니다. 배달 2민족 운영사나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 이들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주문이 많든 적든, 가게가 흥하든 망하든 플랫폼은 수수료를 떼갑니다. 위험을 지는 건 오롯이 사장님들입니다. 재료 사고, 음식 만들고, 포장하고, 컴플레인 대응하고, 모든 수고는 사장님 몫인데 이익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달 시장 자체도 예전만 못합니다. 코로나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배달 수요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식당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외식 자체를 줄이고 있으니까요. 배달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배달 전문점은 늘었으니 경쟁만 치열해졌습니다. 플랫폼의 늪에 빠진 사장님들은 빠져나올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버티다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까지 비용 구조의 문제와 플랫폼 의존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몰락을 설명하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를 봐야 합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돈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의 전환입니다. 먼저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용돈까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성비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 쉽게 말해서 돈값을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집 가는 대신 집에서 편의점 술로 홈파티를 합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대신 집에서 밀키트로 요리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15,000원이면 한 달 내내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프라인 상권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대학가 로드샵은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로드샵이란 길거리에 있는 매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대학 앞 번화가가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공실투성이입니다. 옷을 사려면 쿠팡이나 무신사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굳이 옷가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미용실과 네일샵, 피부관리실 같은 서비스업도 손님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2달에 한 번으로 늘렸습니다. 네일 아트도 자주 봤던 것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꾸미는 문화에서 참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고객 회전율이 떨어지니 매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도태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경쟁하려 해도 이미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판매자들에게 밀립니다. 자금력 없이는 광고도 못하고 광고 없이는 노출도 안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밀리고 온라인에서도 밀리는 이중고에 빠진 겁니다. 퇴근 후에 나와서 놀아야 상권이 살아납니다. 주말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먹고 마시고 사야 가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놀 돈이 없거나 있어도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집이 가장 편하고 집이 가장 효율적인 시대입니다. 소비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외출에서 집콕으로 확실하게 옮겨갔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풀린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집에 머무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장님들은 유행을 쫓습니다. 뭐가 뜬다고 하면 너도 나도 따라합니다. 소금빵이 유행하면 소금빵집이 우후죽순 생기고 탕후루가 뜨면 탕후루 가게가 골목마다 들어섭니다. 저가 커피 시장이 커지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이 줄지어 오픈합니다. 복제 창업의 시대입니다. 검증된 아이템을 따라하면 최소한의 실패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소금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소금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유명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5분 거리에도 소금빵 파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니 특별함도 사라집니다. 굳이 줄 서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유행은 빠르게 시들고 뒤늦게 뛰어든 가게들은 적자 폭탄을 맞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입니다. 박리담회로 승부하는 구조입니다. 박리담회란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가격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하려면 엄청난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목마다 저가 커피숍이 들어섰으니 손님이 분산됩니다. 하루에 몇백 잔을 팔아야 겨우 본전을 맞추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숫자를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복제 창업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인구 14억의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 하나당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가 커피 체인 루이싱이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이유도 그 규모에서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이미 포화된 시장입니다. 같은 복제 창업이라도 나눠 먹을 파이의 크기가 다릅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복제가 반복되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 경쟁만 남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방까지 확산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상권이 달랐습니다. 여행 가면 그 지역만의 맛집, 그 지역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번화가를 가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 똑같은 메뉴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 상권마저 타격을 입는 겁니다.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음식, 수십 년 노하우가 쌓인 메뉴,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자본력이 없으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밀립니다. 결국 남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가게들 뿐입니다. 특색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번화가를 굳이 찾지 않습니다. 상권 전체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6장에서 복제 창업의 함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재취업 시장은 냉정합니다. 4050 세대가 자영업을 접고 취업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로 보는 시선, 나이에 대한 편견, 구인 시장의 위축까지 겹칩니다. 선택지가 좁아지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배달 라이더입니다. 실제로 4050 세대의 배달 라이더가 최근 2배로 늘었습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이 대거 라이더 시장으로 유입된 겁니다.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받던 사장님이 이제는 다른 가게의 음식을 배달합니다. 포스기 앞에 서던 사람이 오토바이 위에 앉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던 손이 헬멧 끈을 조입니다. 그런데 배달도 쉽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늘었는데 배달 주문은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폭발했던 배달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코를 잡으려는 라이더가 2배로 늘었으니 한 건 잡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예전만큼 벌지 못합니다. 그나마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빠듯합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후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라리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할 걸, 창업하지 말 걸,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 걸. 젊은 사장님들은 창업 자금을 날리고 빚을 짊어진 채 라이더가 됩니다. 시니어 사장님들의 상황은 더 가혹합니다. 퇴직금을 통째로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린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목돈인데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배달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지방의 상황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합니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상권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될 인구 자체가 없으니 장사가 될 리 없습니다. 폐업률은 수도권보다 높고 재취업 기회는 더 적습니다. 지방에서 폐업한 사장님들이 서울로 올라와 라이더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 몰락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사장님이 라이더가 되고 가게 주인이 배달부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꿈이 무너지고 플랫폼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독립과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이 다시 종속의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더 불안정한 형태로 말입니다. 4대 보험도 없고 고용 안정성도 없고 내일 콜이 얼마나 잡힐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장님들이 한밤중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장에서 배달 라이더로의 전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폐업 비용입니다. 문을 닫으려 해도 돈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창업에 돈이 드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폐업에도 비용이 든다는 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자료를 보면 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12개월입니다. 1년을 준비합니다.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으로
5명 중 1명은 3년 안에 폐업을 고민합니다. 1년의 시간과 1억 원의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40%가 평균 1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창업 3년 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2,188만 원입니다. 철거비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인테리어 설치했던 것들을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또 400만 원 안팎 들어갑니다. 원상복구란 가게를 처음 빌렸을 때 상태로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 시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할 때 깔았던 바닥재, 세웠던 벽체, 설치했던 설비 모두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종업원을 썼다면 퇴직금도 정산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 미납된 공과금까지 처리해야 비로소 가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창업했다가 빚을 더 내서 폐업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하루 2,762명의 폐업, 연간으로 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업종 중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이 폐업의 45%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 골목 상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꿈과 시간과 돈이 담겨 있습니다. 월 6천만 원 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매출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에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지금의 비용 구조에서는 매출이 높아도 수익이 안 남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플랫폼 수수료 모든 게 올랐는데 메뉴 가격만 제자리입니다. 이 구조에서 돈을 벌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업에 넣으려는 분들, 대출받아서 가게 차리려는 분들,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한몫 잡겠다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퇴직금은 안전합니까? 그 돈이 증발하면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고 비용은 치솟고 플랫폼이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이들의 몰락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붕괴이고 내수 경제의 위기이며 사회 안전망의 구멍이기도 합니다. 내수 경제란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의 몰락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은 상권, 똑같은 비용 구조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게 읽고 싶은 분들,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